아마 눌렸던 수요가 한 번에 폭발하는 이제 우리 보복 소비, 보복 여행이 발생하지 않을까. 3월부터 6월뿐만 아니라 한 2년간은 좋지 않을까. 좀 더 길게 보고 있습니다. 둘이서 나눠 가질 줄 알았는데 이제 인텔이 뛰어들면서 전 세계의 파운드리 시장을 3개 회사가 나눠 갖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성장성을 다소 조금 뺏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하이닉스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좀 점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좋아졌다 봐요. 그때 이제 12월 때부터 1월, 2월 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굉장히 많이 쳤었어요. 풋옵션 매수도 하고 하면서 3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 지수를 하방으로 밀 것이다라고 아주 포지션을 대놓고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장에서는 어차피 추가 매수할 필요도 없고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라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3월달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면서부터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도 이제 오늘인데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은 이제 6월달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왔었죠. 좀 어떻게 하면 요약 정리해주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인지. 여기서 나왔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금리를 0.25% 올린다라는 발표를 했죠. 베이비 스텝으로 발표를 했죠.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서 시장에서도 그럴 줄 알았다. 예, 그럼 다행히 안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가 나왔는데 올해 6번을 올릴 거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3번에서 4번 정도를 올릴 거다. 이걸 종합해서 보면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2%로 맞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9번에서 10번 정도 올릴 정도라는 거는 2년 동안 그래도 미국 경제가 탄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적인 요소가 던져졌는데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것 같다. 뭐 14개 조항을 가지고 뭐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가라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오히려 인플레를 건전하게 유도하는 효과를 보여주지만 유가가 뭐 120달러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가 그 위로 올라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 물가가 경제 성장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인플레를 좋은 인플레다라고 해석하면서 좋아지게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미국이 0.25%, 그다음에 올해 6번 이런 것들은 향후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인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뭐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증시가 올랐던 적도 있고 안 올랐던 적도 있는데 오히려 크게 하락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냥 장기적으로 이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투자를 다시 한번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동안 1월, 2월 달에는 추가 매수를 안 하고 현금을 계속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뭘 더 사볼까 이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한국 증시도 지금 2600까지 좀 빠졌다가 요즘 며칠 조금 다시 올랐잖아요. 네, 오늘이 2700 간신히 넘었어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좀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솔직히 지수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수라는 거는 평균인데 이제 그동안 좋았던 종목들이 빠질 수가 있고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이 이제 오를 타이밍이라서 지수는 그냥 평균 정도? 아니면 지수는 조금 올랐는데 오히려 이제 새로운 주식들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 어떤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그동안 계속 눌려 있었던 주식들이 있었죠. 뭐 트로이카 계열 중에서도 건설, 그리고 이제 뭐 정유, 뭐 화학, PER이 굉장히 낮으면서도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강하게 눌려 있었던 것들이 앞으로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소장님이 건설, 정유, 화학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건설 쪽 왜 좋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정권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 정책 수혜주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동안은 건설에 대해서 약간 네거티브했던 시선에서 이제는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보면은 건설에서 벌써 이제 자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큰 이제 그 밸류 체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 터다지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파일 업체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골조를 쌓아 올려요. 콘크리트를 놓고 타설을 하는 작업에서 예를 들어 뭐 이제 유로폼이라던가 뭐 갱폼, 알루미늄 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알루미늄 폼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알루미늄 폼이라는 건 여기를 딱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콘크리트를 집어넣습니다. 타설해서 넣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둘 다 부족해요. 지금은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도 유연탄 가격이 올라서 네. 시멘트 업체들이 생산을 아예 그냥 좀 줄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격 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레미콘들이 또 가격 전달을 받고 레미콘이 다시 건설사에다 가격 전달을 해야 되는데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면은 건설사가 갑이 아니라 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가격 인상에 성공을 하게 되니까 시멘트라든가 레미콘이 좋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폼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폼이라고 해서 이제 거푸집 같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쌓고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때 현대 아이파크 사태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깐깐하게 감시할 거라는 거죠. 뭐 동발이라던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자재들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약간 좀 눈속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럼 이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네. 최근에 러시아 사태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알루미늄 폼 회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소모품이 아니고 대여를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렌탈. 그럼 렌탈 요금이 확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폼 회사들, 뭐 삼목 에스폼이라던가 금강공업 이런 회사들 주가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유들도 그런 거고.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건설 기자재들 먼저 올라간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페인트라던가 네. 뭐 이제 가구라던가 내장 가구라던가 뭐 이런 회사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하고 잔금을 치를 때쯤 되면은 이제는 또 이제 그게 들어갑니다.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은행들의 대출이 또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과 금융이 함께 가는 시즌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그 시멘트랑 레미콘은 예. 뭐 투자하라는 회사가 아니라 예시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는 거죠? 관련 기업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원래 7개 업체가 있었는데 5개로 줄었어요. 업계 1위로 치면은 쌍용 CNE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치면 이제 한일 시멘트가 있고 세 번째는 아세아, 네 번째는 성신양에, 다섯 번째는 삼표 시멘트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회사 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해서 협상력이 더 세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유연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18%가량 요금 인상을 시도하는데 그 발표를 한 다음에 유연탄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러면 아마 하반기쯤에는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멘트 가격이 톤당 10만 원을 돌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설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중에서 시멘트 관심 있는 분들은 이 5개 기업 중에서 고르면 되는. 그쵸. 예, 근데 이 중에서도 저는 이제 PSR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지금 보면은 시멘트 기업들 중에서도 배당이라던가 뭐 업계 점유율 때문에 밸류를 굉장히 이제 고평가를 받는 밸류들도 있고 의외로 굉장히 저평가를 받는 밸류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기왕이면 그래도 저평가에 투자하는 게 나름대로 리스크 해지가 되겠죠. 그러면 레미콘은요? 레미콘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좋을 수도 있는데 제 투자 스타일은 안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맨 앞단에 있는 거. 저한테 가격을 전달할 곳은 없지만 저는 가격을 전달하기만 하는 곳. 이게 시멘트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레미콘 같은 경우는 시멘트를 싸게 사와서 건설사한테 비싸게 팔아야 돼요. 반대로 시멘트한테 치이고 건설사한테 치이면 본인은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시멘트 요금이 지금 18%가 올라갔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은 레미콘은 과연 그 가격을 건설사에 전달할 수 있느냐? 꽤나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소장님은 건설 쪽에서는 시멘트 쪽을 제일 좋아하신 것 같네? 실제로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종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보니까는 이쪽이 굉장히 쇼티지가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5개 중에 한 개겠죠, 뭐. 그렇죠. 예. 자, 그럼 건설에서 연결돼서 이제 금융 좋다고 해주셨으니까 예. 금융 섹터 한번 좀 점검해 주신다면. 금융 섹터는 금리가 인상되면 수혜를 받는데요. 점진적으로 인상할수록 굉장히 유리한 구조에 옵니다. 그렇죠.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올랐다가 좀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또 다시 며칠 사이에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특히 은행주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은행주가 금리 인상 시기에 오르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행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될 것이다에 대한 전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도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죠. 스태그플레이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우려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유가가 다시 떨어졌어요. 95달러 수준으로. 그렇게 되면은 경기 성장률이 물가보다는 위에 있을 것이다라 보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 보는 거고 2년 동안 앞으로 미국도 기준금리를 2% 올린다는 거는 대한민국도 기준금리를 앞으로 한 6번에서 7번은 더 올릴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대 마진이 더 크게 벌어질 거다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은행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뭐 예대마진이라 하는데 예금금리랑 대출금리의 차이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떤 이유가 있냐면 예금은 고정금리입니다. 뭐 3년 예금, 5년 예금 해도 앞으로 뭐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예금을 더 올려주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한번 가입하면 끝이에요. 근데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가입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마다 실시간으로 오른 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드 마진이 확 벌어지는 거죠. 약간 은행한테 좀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금리 인하 시기로 가면 오히려 은행주들은 그 스프레드 마진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 때를 보면은 근 20년간을 뒤져봤더니 2배 정도 오릅니다. 은행주가. 아, 진짜로? 예. 지금 은행주가 이제 지금 순이익 PER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배당 수익률이 6% 정도 되는 은행주들이 많아요. 6에서 7% 정도 되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체력도 탄탄한 상태에다가 금리 인상도 오고 앞으로 이제 건설 호재까지 터진다라고 하면은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은행주에는 뭐 KB금융, 그다음에 뭐 하나 신한지주랑 하나금융지주랑 뭐 여러 개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좀 더 눈여겨보는 회사도 있으세요? 아니면 실제로 또 소장님 이쪽도 좀 투자는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죠. 제일 좋게 보는 거는 KB금융인데 PER이 제일 높아요. 근데 신한이랑 KB가 보통 이제 은행주 상승할 때 대장주기 때문에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KB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다르게 조금 더 약간 좀 젊은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앞으로 마케팅도 열심히 하니까 KB가 다시 또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니면 증권사 리스크를 배제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금융이 제일 좋고요. 거기도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금융이라든가 기업은행은 순수 은행 투자로는 또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바젤3 때문에 바젤3라고 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자본에 대한 협약을 맺었거든요. 은행들이 더 대출을 깐깐하게 조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누구를 조여야 되냐면 민간을 조여야 됩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대비, DSR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득 대비만 대출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은행들은 민간 대출을 늘리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기업 대출을 늘리고 싶어 하겠죠. 그럼 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데들이 보통 지방은행사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와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방은행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건설가 이제 금융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제 요즘에 또 확산세가 굉장히 코로나가 퍼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또 뭔가 거리두기 조금씩 계속 풀려고 하는 것도 좀 있잖아요. 항공주, 호텔 레저 이쪽은 좀 어떤가요? 안 그래도 저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최근에. 어디 갔다 왔어요?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투자 여행 때문에 이제 다녀왔는데, 제주항공이 분위기의 변화에 감지가 됐어요. 제주항공 쪽이 다른 항공사 대비 더 마케팅도 더 열심히 하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비해서 고객 확보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리오프닝이 터지고 이제 앞으로 항공에 대한 수요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주항공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 특수를 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오르는 폭이 덜할 수가 있는데 LCC 같은 경우는 여객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풀리게 되면 동남아라든가 여행을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또 3월 21일부터 이제 입국했을 때 격리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LCC 중에서도 가장 비행기 대수가 많은 제주항공이 좋고 실제로 2017년, 16년, 17년부터 보면은 진에어랑 제주항공이 그래도 LCC에선 탑티어급인데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제주항공이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뭐 아무래도 시가총액 업계 1위이기 때문에 대장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상승률만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럴 때는 이제 티웨이라던가 이제 에어 부산 이런 주식들이 보통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이런 투자에는 또 다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차라리 대장주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텔 레저는요? 호텔 레저에서는 제가 최근에 다녀온 데가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랑 그리고 호텔 신라를 보고 있는데요. 롯데 관광개발 갔다 왔다고요? 롯데관광개발이 하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 거기 한번 체크를 한번 하고 왔는데요.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장사 안 되겠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장사가 호텔들 보면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제주도가 3월이라서 저는 사람들이 없는 비수기일 줄 알았어요. 평일에도. 비행기가 꽉꽉 차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해외를 여전히 못 나가니까 어쨌든 어딘가로 가야 되니까 국내 안에서 이제 그리고 지금 사이판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사이판 쪽이 이제 그 격리를 안 하잖아요. 이제는 입국해도 격리를 안 하니까 사이판 비행기가 계속 증편되고 있어요. 부산에서도 주 2회 증편을 더할 정도로 어쨌든 수요는 살아있다. 다만 이제 그게 이제 격리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리오프닝이라던가 이런 발표가 나게 되면은 아마 눌렸던 수요가 한 번에 폭발하는 이제 우리 보복 소비, 보복 여행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이판 이제 갔다 왔었는데 추천합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가는 데가 사이판이에요. 사이판 그게 딱 그거잖아요. 사이판, 괌, 하와이 이렇게 딱 순서로 가야 되거든요. 괌이 제일 하와이가 제일 좋고 그 밑에가 이제 괌, 그 밑에가 이제 사이판. 저는 여행 성격이 약간 조용한 데를 좋아해서 사이판이 좀 더 잘 맞더라고요. 사이판에 같이 갔던 그 사람 잘 지내고 있니? 같이 가시죠. 자, 그다음 엔터는요? 엔터에서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음원 쪽보다는 OTT 쪽을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OTT 쪽으로 누가 또 이번에 터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편성된 편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넷플릭스에 나갈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대작에 따라서 계속 올랐다가 개봉하고 나면 떨어지고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OTT 때문에 저는 이 호텔과 이제 레저라던가 이런 것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국의 콘텐츠들을 보고 한국으로 오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으로 이제 로얄티를 받고 수출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이 풀리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의견이 있었어요. 공약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혹시 한한령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로 인해서 지금 리오프닝 주식 사이에서도 오르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많이 떨어진 게 LG생활건강이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는 호텔신라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리오프닝 투자할 때는 주의점이 뭐냐면 중국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리오프닝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좀 점유율이 높은 상태다. 그러면은 좀 투자를 좀 다시 고민해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리오프닝이면서도 내국인들 위주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위주라고 하면은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K 이제 엔터에서 K 푸드라고 해야 될까요? 푸드 좋죠. 식음료 쪽은요? 식음료 쪽은 굉장히 괜찮은 게 두 가지 호재가 터졌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플레에서 가장 강력한 게 식음료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뭐 돈이 없다 하더라도 사이다가 200원 올랐다고 해서 그걸 안 사 먹진 않습니다. 그리고 200원 정도 올리면은 사이다 입장에서는 원가를 이미 벌써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에서 굉장히 큰 마진을 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식음료 사업인 거고요. 또 리오프닝에 대한 관련도 있어요. 특히 음료 쪽은. 특히 이제 뭐 사이다, 뭐 탄산, 뭐 스포츠 음료, 맥주 이런 것들은 리오프닝과도 연관이 깊고 이제 확진자가 좀 떨어져야 되겠지만 확진자가 떨어져서 이제 엔데믹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회식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소주 판매라던가 뭐 맥주 판매, 뭐 양주 판매들이 늘어날 것 같고요. 맥주 쪽에서 제일 큰 회사는 하이트진로인가요? 하이트진로가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죠. 외국계로 팔렸고 미국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미국 주식으로 투자해야 되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이트진로인데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소주 판매 비중이 좀 더 높아서 아무래도 소주 매출을 더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맥주라는 회사는 이제 맥주만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제 맥주 전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맥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제주 맥주 주가가 먼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은 조금 이익 실현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어느 정도 PER을 보장받고 배당을 보장받으면서 리오프닝의 인플레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맥주 하면 또 이 4캔에 10,000원 파는 편의점 그리고 편의점보다 좀 더 이제 비싸게 파는 백화점 이쪽 세터는요. 백화점에서 제가 본 거는 되게 저퍼해요. PER이 뭐 6배도 있고 7배도 있고 PER이 굉장히 낮고 배당 수익률도 좋은데 백화점에 대해서 우리가 끝났다. 온라인 시대인데 누가 백화점을 가느냐. 그 얘기 좀 들리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백화점을 다녀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이제 백화점도 그에 맞춰서 변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눈과 귀와 입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엔터 쪽으로 힘을 더 많이 기울입니다. 특히 식품관에서도 좀 더 명품 음식을 맛보고 더 내가 좀 더 소중한 경험들, 지역의 맛집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여기서 맛있게 먹고 노는 곳으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지금 식품관 지하 가면 원래 저렴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명품 전쟁이 붙어가지고 지하에서도 가격들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더라. 거기다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은 뭐 외국인들도 와서 이제는 백화점이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서울에 있는 백화점들, 특히 또 여의도의 더현대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러면서 오히려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저평가 상태라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은요? 편의점은 좀 달라요. 아주 장기 투자로는 괜찮아요. 편의점이라는 게 일본의 사례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서 계속 갈 건데 리오프닝이 됐다라고 했을 때 편의점이 이제 같이 올라가기에는 편의점 주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예, 많이 떨어진 주식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어서 턴어라운드가 되면 투자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바닥에 있는 주식이 많이 보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약간 기회비용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죠. 자, 그럼 백화점에 굉장히 많이 있는 의류를 빠질 수 없죠. 의류도 중요한 게 중국을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의류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오른 의류 회사들 보면은 중국에서 히트를 친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히트를 치면 중국이라는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바라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거고 그렇지 않은 주식들을 보면은 의외로 많이 못 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만한 게 래시가드 의류 회사라 보고 있었어요. 배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저도 사이판 좋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래시가드를 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못 간지 3년이 넘었는데 다시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 했을 때 지금 못 입지 않나요? 못 입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이 쪘어. 다 그럴 거예요. 전 국민이 살이 다 쪘을 거예요. 그것도 있고 약간 패션도 늦었고 그리고 이제 바닷물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좀 냄새도 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 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매출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배럴이라는 회사도 최근에 투자를 받으면서 전략을 한국과 이제 중국 시장을 개척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공고를 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리오프닝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아니면 완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여성 의류도 있어요. 한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알죠. 예, PER이 6.8배입니다. 이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냐면은 현대홈쇼핑이나 현대백화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저도 이제 저희 와이프 때문에 이 쇼핑을 같이 다니는데 한섬이 할인을 안 해요. 바뀌었어요. 한섬 브랜드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죠? SJ, 저는 이제 여성분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 결제만 하는 쪽이라. 근데 주로 여성 의류 브랜드가 많아요. 약간 이제, 그러면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뭐 직장은 다니겠지만, 모임이 늘게 되면 사람들이 옷을 사게 됩니다. 친구 결혼식이 발생하면은 옷을 사야 되고 뭐 어디 간다라 그러면 또 옷을 사야 되고 근데 가장 그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한섬이 아닐까. 그런데 PER이 6.8배에다가 현대백화점 빨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좀 약간 고급화 전략을 쓰기 시작했고 그 마진율이 올라간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나쁘지 않겠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모임이나 여성 친구분들 만날 때 오히려 남자친구 만날 때보다 더 옷을 신경 쓰더라고요. 옷 먼저 신경 써요. 그래서 골프 의류도 괜찮았던 게 골프장에 간다 그러는 남자들은 어떤 채를 살까, 어떤 드라이버를 사서 내가 거리를 몇을 칠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사진이 더 잘 나올까. 각자의 이제 성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자, 그럼 게임 쪽은요? 게임 쪽은 이게 또 한한령이랑도 연관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분위기가 진행될지 그게 좀 단점이 하나 있고 NC소프트랑 크래프트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 좋았어요. 게임즈 별로 안 좋았어요. 크래프트는 아주 뭐 정말 안 좋았죠. 그런데 이제 사우디의 큰 손이 이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메타버스가 지금 사람들이 한풀 꺾이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자체는 이제 길게 봤을 때 대세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던가 다시 NFT라던가 이런 그 또 인기가 다시 올 거라 보는 거죠. 그때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게 게임주라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 다만 이제 한한령이라던가 이런 악재는 존재할 수 있으니까 좀 오히려 역으로 한한령이 터졌을 때 그때 저점에 담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이 좀 아마 자세히 알고 계시는 조선해운 쪽. 조선해운 쪽이요. 네, 쪽 공부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좋아하죠. 해운주 너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벌써 이미 HMM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노션까지 올랐는데 제가 보는 거는 HMM도 좋지만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서부 롱비치항, LA 롱비치항 쪽으로 시작해서 이제 외국인 이민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우리를 말하는 트럭 운전수, 이제 항구 노동자들이 풍부해질 거예요. 그러면 옛날처럼 이제 공급난을 겪지 않겠죠. 그러면 그동안의 배들이 여기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막 열흘씩 대기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해운사 입장에서는 배가 남아돌기 시작해요. 네. 그럼 당연히 해운 운임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해운사 입장에서는, 컨테이너 운임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해서 건화물이에요. 원자재들, 뭐 철강석이라던가, 뭐 곡물이라던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실는 것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요가 살아날 거냐 안 살아날 거냐 봐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긴축을 먼저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가 꺾이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세계 경기에 침체에 영향을 줬었죠. 네. 근데 최근에 양해, 3월 초에 양해가 벌어지면서 이제는 부양을 하겠다. 경기 부양책을 여러 개를 썼어요. 그러면 앞으로 보통 그렇게 나면 6개월 뒤에 효과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중국 쪽에서 자재 유입도 많아지고 소모가 커지면서 네. 화학이라던가 이제 뭐 건화물 이런 쪽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120에서 꺾였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졌다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1년이라는 긴 관점에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유가가. 그러면 이제 카타르라던가 이제 중동에서도 오일머니는 어느 정도 수집이 됐고, 이제 미국에서 증산을 요청할 때, 그러면 좀 더 증산을 할 수 있게 어떠한 좀 규제를 피해달라. ESG에 대해서 너무 압박하지 말고, 네.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약간 규제 회피를 할 수 있는 뭘 달라. 네. 라는 조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양 시추라던가 뭐 유조선 발주라는 게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조선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틈에서 그러면은 바이든이 친환경 드라이브가 본인의 메인 공약인데 원유 가격 하락을 위해서 대체 어떻게 규제 회피를 해줄 수 있을까. 본인도 그러면 하나의 조건을 걸어야 되거든요. 조건부 허가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럼 조건부 허가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예시로 들자면은 탄소 포집 기술을 장착해라. 예, 그러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ESG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원활하게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탄소 포집 기술과 관련된 주식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대형 건설사라던가, 네. 뭐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네. 예, 그런 기업들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의 주식,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애를 타게 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즘에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하이닉스는 항상 좋게 봐요. 왜냐하면 단순해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기 때문에 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들쭉날쭉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주식도 계속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안 좋다라는 소리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저점에서 조금씩 그냥 적립식으로 담는 전략이 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대중이 하기 편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변신을 시도하고 있어요. 네. 이제 파운드리로 넘어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TSMC와 삼성전자의 양강 구도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수율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네. 최근에 뭐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GOS 이슈가 터지면서 아무래도 조금 대중적인 브랜드 손상을 좀 입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최근에 인텔이 네.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인텔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서 네. 5년 뒤에 삼성전자가 가져가야 될 파일을 네. 인텔이 같이 나눠 갖자라고 이제 뛰어들고 있단 말이죠. 둘이서 나눠 가질 줄 알았는데 이제 인텔이 뛰어들면서 전 세계의 파운드리 시장을 3개 회사가 나눠 갖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성장성을 다소 조금 뺏겼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하이닉스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 주식인 인텔에 좀 전망을 해준다면? 안 그래도 인텔을 어제 고민했었어요. 네. 아들한테 증여를 해줬는데 그 돈으로 지금 인텔을 그냥 사줄까?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 같은 관점을 1, 2년은 모르겠어요. 투자를 과하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위기가 오면은 주가가 또 더 크게 흔들리겠죠.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년 뒤에 호황이 올지 안 올지를 맞춰서 투자를 대규모로 했다가 2년 뒤에 호황이 오면 돈을 버는 거고, 2년 뒤에 불황이 오면은 심각한 손상을 입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텔 같은 경우는 2년 뒤에 호황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베팅을 한 거예요. 만약에 틀리면은 주가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년 정도 바라봤을 때는 자녀한테 사줄 만한 주식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예. 왜냐하면 인텔 같은 경우는 11나노, 예전에 10나노, 11나노 때만 해도 수율 뽑기 장인이라 그랬었어요. 수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었을 때 100개 중에서 뭐 다른 데는 30개, 40개밖에 성공을 못 시켜요.
근데 인텔은 막 70개, 80개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3나노, 4나노, 3나노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인텔이 잠깐 박자를 놓쳤는데 딱 상황을 보니까 다 2나노에서 만나겠구나 된 거죠. 그러면 지금은 뭐 나노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인텔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2년, 3년 됐을 때는 보통 이제 2나노쯤에서 이제 거의 이제 기술의 한계는 거의 끝난 거고 네. 그 다음엔 수율을 얼마나 잘 뽑냐의 경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인텔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섹터 LG엔솔루션, 네. LG화학, 삼성엑스드, SK이노베이션 이쪽 편 섹터는요? 이제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저번에 상장했을 때는 LG 엔솔 상장했을 때는 안 좋게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전지라는 구조가 너무 안 좋아요. 네. 맨 앞단에는 리튬이라는 회사들이 있죠. 리튬이나 니켈 회사들이 있고 거기에 양극재, 음극재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회사가 이제 패키징하고 한 다음에 만든 다음에 다시 테슬라라던가 전기차 회사에 파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럼 가격 인상을 시도할 수 있는 회사 밸류 체인에는 앞단이랑 끝단밖에 없습니다. 리튬이나 니켈을 만드는 회사들은 어차피 비용이 올랐으니까 비싸게 받겠다고 하면서 그냥 가격을 올려버리면 끝이에요. 나한테 가격 공격을 하는 곳이 없어요. 굉장히 투자로 매력적인 거죠.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 테슬라가 열흘 만에 가격을 2번 올렸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가격을 전가할 힘이 있어요. 네. 고객들이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도 자기들이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배터리가 좀 그래도 완성차보다는 약간 더 값에 있기 때문에 네. 가격 인상에 대한 요구를 테슬라가 들어준 것 같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인상이 됐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3년, 5년 지났을 때는 네. 과연 테슬라라던가 뭐 도요타라던가 현대라는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그 인상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아까 건설사 얘기했을 때 시멘트, 레미콘, 건설사 이야기한 것처럼 중간에 끼어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의리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 2년 정도는 더 좋게 보는데 네.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진 않아요. 아직은. 예. 이쪽 2차 전지는. 예. 자, 그럼 관련된 섹터 자동차. 자동차 정말 저평가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리오프닝 최고 수혜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를 별로 바꿀 여력이 없었어요. 네. 바꾼다 하더라도 출퇴근용 외에는 쓸 일이 없다 보니까 굳이 뭐하러 바꾸나 이렇게 됐고 최근엔 또 뭐였냐면 주문을 하면 7개월, 8개월씩 밀려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서로에게 손해예요. 고객도 사고 싶은데 못 사고 회사도 팔고 싶은데 못 팔고 그러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주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공급이 원활해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건 뭐냐면 자동차 하나에 정말 10,000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네. 부품이 없으면 나머지들이 조립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라는 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재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원활하게 만들어질 거고 공급 속도는 계속 나올 거고요. 네. 그럼 수요들은 더 커져요. 이제는 여행도 좀 가고 싶고 네. 이제 뭐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도 이제 많이 하고 모임도 가다 보니까 차도 바꾸고 싶어졌고 최근에 유가가 오르니까 연비 좋은 차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겁니다. 뭐 하이브리드라던가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것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자동차 매장 가서 대기 그 순번을 봤더니 하이브리드가 대기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거 봤을 때는 그쪽으로 수요가 많이 쏠려 있구나. 그러면은 뭐 자동차 회사들도 다 전기차를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판매량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매력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소장님 요즘 바쁘시겠어요. 저요? 차로 보러 다니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여행도 호텔도 다니고. 근데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 지금 시즌이 리오프닝 주식들이 이거를 재무제표를 보고는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서 분위기를 느껴봐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돈을 쓰면서 예, 바로바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 단어가 한 개 생각나네요. 예. 합리화. 아, 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섹터를 얘기해 주셨는데 반도체, 뭐 2차 전지, 자동차, 금융, 뭐 조선해운, 그다음에 엔터, 뭐 식은요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그럼 가장 좋게 보시는 거? 뭐 원픽에서 3픽까지만 해주신다면? 우선 제가 제일 비중 많이 들어간 게 건설주거든요. 네, 지금 뭐 건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간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예. 그리고 지금 좋게 보는 거는 의류. 의류. 예. 이야기하면 되나요? 아, 다 좋긴 한데 호텔도 괜찮아요. 네네. 호텔, 항공이랑 호텔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네. 항공은 구조조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용 인원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업체들이 크기 때문에 또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아서 비행기 대수가 줄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공급 자체가 그대로 살아있다. 근데 호텔 같은 경우는 서울을 돌아다녀 보면 많은 호텔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닫아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전환을 했어요. 그 호텔이라는 건 구조조정이 끝나서 공급은 확 줄었고 또 이제 K 컨텐츠가 유행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올려는 관광객은 옛날보다 더 많아질 거라 보는 거죠. 그럼 공급은 줄고 수요는 더 늘었으니까 호텔 가격 단가가 더 많이 오를 거다. 가장 빠르게 튀어오를 거다. 그래서 호텔주들도 잘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월에서 6월 상반기까지 주식시장 전망만 얘기해 주신다면? 단기적으로 맞추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원래는 계획이 3월부터는 지갑을 좀 열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3월부터 6월뿐만 아니라 한 2년간은 좋지 않을까. 좀 더 길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금리 인상이 시작했죠. 보통 첫 금리 인상 백 전까지가 보통 주가가 제일 안 좋아요. 지수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근데 막상 금리 인상을 하고 보면은 의외로 증시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2015년 12월 사례인데 그때 증시가 충격을 받아서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2016년부터 17년까지가 전 세계 증시가 2년 내리 오르던 시기였었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간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나쁘다라 생각하는데 적당하고 꾸준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사람들이 자동차가 올해 사면 3천만 원이고 내년에 사면 3,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미리 사려고 하겠죠. 뭐 대표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 내년에 보조금이 끝납니다. 그러면 뭐 먹고 살만하고 내 직장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히려 전기차를 미리 사자, 보조금 좀 받자. 이런 구매력들이 미리 당겨온다라는 거죠. 건설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건축 원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뭐 시멘트도 올라가고 뭐 철근도 올라가고 하면서 제가 재작년 한 3, 4년 전에는 건축이 평당 400짜리가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600을 달러 하고 올해는 800달러 하더라고요. 건축원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미리 짓는 게 싼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구입을 땡겨오니까 인플레이션이 좋을 수 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빠르게 벌어지면 말했던 대로 경제성장률 위로 올라가면서 눌러버리는데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적당히 잡아주는 겁니다. 계속 브레이크를 2년 동안 10번씩 끊어서 밟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건전하게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좀 굉장히 좋게 보시는데 상반기만 좀 투자 포인트 및 눈여겨봐야 할 뭐 변수 요것만 확인할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리오프닝. 안 그래도 좋아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리오프닝이 터지게 되면은 훨씬 더 좋아지겠죠. 부스터를 쓰는 효과가 나는데 이 부스터가 과연 2분기에 나올 거냐 3분기에 나올 거냐 봤을 때 2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제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냥 엔데믹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3월에서 6월이 되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더 많이 꿈틀꿈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의 악재는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중국입니다. 러시아 사태에도 이제 거의 뭐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또 나온 사태는 사우디 사태인데 사우디가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겠다라는 걸 협의하고 있어요. 사우디와의 미국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중국이 치고 들어갔고 그러면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저 중국이 러시아에게도 약간 좀 동의를 해줬었고 저번에도 맞아. 최근에는 사우디를 이렇게 하고 이번에 또 대만을 또 자꾸 계속 이제 이슈를 만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저 중국과 한번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경제도 슬슬 좀 회복돼 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2018년에 재연이 다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참고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좀 오르려면 이 기관과 외국인, 개인 중에서 외국인이 좀 들어와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굉장히 순유입세였는데 2월달에 굉장히 순유치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달러도 굉장히 강세잖아요. 과연 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는 만큼 바스켓을 비우는 거예요. 팔고 나가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자금이 액티브 자금이 아니에요. 외국인 중에서 나는 HMM을 사고 싶어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한국의 어떤 밸런스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2조 2천억이 빠져나갔다라는 거는 결국은 다시 바스켓을 채워야 되는 자금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 들어올 것인가? 환율이 떨어질 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본인들이 아무거나 사두기만 해도 환차익으로 다시 돈을 법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점이라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저점 유입 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환율 오른 지금이 이제 바스켓을 채우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죠. 알 수 없다. 네, 알 수 없는데 오히려 이제 FOMC도 끝나고 금리 인상도 됐고 이제 러시아라든가 이런 원자재 이슈만 좀 떨어지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라든가 중국 부양책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나 공약이 나오면서 분주하게 또 이제 또 포트폴리오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타이밍을 보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소장님과 국내 주식을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최근에 전인구의 미국 주식 투자 전략이라는 따끈따끈한 책을 내셨어요. 예.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책 제목이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첫 질문으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올해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책을 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국가들 몇 개 얘기 드릴게요. 한국 주식 있고요. 미국 주식 있고 중국 주식 있고요. 저도 홍콩 주식도 있고 유럽 주식도 있어요. 프랑스 주식도 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주식 있습니다. 다 투자해요. 저도 이제 골고루 투자하는데 아무래도 투자하다 보니까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근데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둘만 비교했을 때 비중은 한국 주식이 더 크죠. 한국이 더 크죠. 예.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 주식을 사고 싶은데 없어요. 국내에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커피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거라 보는 사람이니까 커피 주식을 사고 싶어요. 국내에는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또 있어요. 세계 1위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예. 그러니까 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엔 또 없어요. 근데 외국에는 또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게 되는 거고 스마트폰에서도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비중,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데 국내에는 삼성전자에 투자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반도체 따라 오르고 내립니다. 그럼 제가 투자하고 싶은 메뉴를 늘리고 싶을 때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뷔페로 치면 고기 종류 하나, 과일 종류 하나, 밀가루 종류 하나 있으니까 소형 뷔페라고 치면 미국은 고기도 막 종류별로 있는 거죠. 양고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 많은 주식, 내 입맛에 맞는 주식을 미국 주식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다. 자, 미국 주식에 투자에 대한 이유를 좀 들었으면 왜 근데 금리 인상 시대에 미국 주식이죠? 제가 미국 주식을 다 투자하는 쪽이 아니라 제가 투자하는 이야기들을 쓴 거예요. 지금은 금리 인상 시대고 인플레 시대인데 그것에 대해서 금리와 인플레를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주식들만 본 겁니다. 그래서 책도 얇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브랜드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원자재 회사들, 1차 산업에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아무래도 건설이라던가 금융이 호재를 보게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이제 제가 두루두루 다룬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차이점과 장점, 투자 전략 아무래도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부터 한번 짚고 가죠. 한국 주식은 정말 그 지리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산이 많잖아요. 뭔가 약간 다 고지전 느낌이에요. 오르는 것 같다가 멈춰 있고 또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오르고 났더니 좀 있으면 또 내려요. 약간 턴어라운드 투자가 굉장히 많아요.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는 주가가 쫙 올랐다가 글로벌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은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오르는 시기가 몇 번 안 와요. 보통 한 10년에 한 2번 정도.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지형처럼 넓은 평지 같은 느낌인 거죠. 크게 막 무탈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위기가 오고 한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주가가 약간씩은 흔들리지만 길게 보면은 10년 동안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코스트코라든가 예전에 뭐 스타벅스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주식들 보면은 주가가 10년 동안 뭐 한 4배에서 5배씩 오르는 주식들도 많이 찾을 수가 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국 주식은. 보통 사람들이 오를 때 많이 삽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는 가격대를 보면 보통 9만 원대에 많이 사요, 사람들이. 근데 삼성전자 6만 원대는 또 안 사요. 무섭다고.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등락폭들보다는 오히려 야금야금 오르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비재들 위주로, 브랜드가 강한 기업들 위주로 보면은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초보자들이 투자하기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인도 보면은 1억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 손실 났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국 주식 투자했다가 5년 동안 물리는 시기를 겪었을 때
그쵸. 손실 난다 이런 거죠. 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근데 기업이 아닌 브랜드에 투자하는 거라는 생의 멘트가 있더라고요. 예. 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브랜드 순위 투자법. 이게 뭔가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S&P 500 지수를 저는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코카콜라라던가 뭐 애플이라던가 전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 글로벌 브랜드 순위 100위가 발표가 나옵니다. 매년 발표가 나오는데 이런 기업들은 보통 소비재, B2C, 고객에게 파는 거기 때문에 고객들은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걸 갖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폰을 갖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학생들 중에서 스마트폰 뭐 사줄까 그러면은 저는 아이폰을 갖고 싶다. 스마트폰을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 브랜드가 강하다 그러면 뭐 나는 탄산음료가 먹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코카콜라가 먹고 싶다. 이제 뭐 이제 자동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기차 아무거나가 아니라 테슬라가 갖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은 계속 많은 충성스러운 고객들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다고 하더라도 고객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 시대일 때는 오히려 브랜드가 강한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브랜드 투자법을 보는 겁니다. 그럼 브랜드에서 하나의 힌트를 찾자라고 하면은 브랜드 순위가 매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좋게 보는 거는 브랜드 순위가 매년 올라가는 기업이 있어요.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빠르게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브랜드 순위가 올라가는 만큼 주가가 같이 올라가요. 거의. 그래서 이제 브랜드 순위가 올라가는 기업들은 아, 이런 기업은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구나. 대중에게 인지도를 빠르게 넓혀 나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투자로 유명한 게 브랜드를 넓힌다라고 해서 돈을 바로 버는 건 아닙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브랜드를 쌓고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사용하게 한 다음에 가격을 나중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고객을 확보하는 순간에는 좀 이익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장기 투자를 봤을 때 브랜드 투자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브랜드 순위에서 당연히 올라가는 기업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럼 떨어지는 기업은 그 브랜드 순위가 주가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나요? 있었습니다. 대표적 코카콜라. 과거에는 순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보면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더 이상 올라갈 공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이 올랐던 기업들을 보면은 어도비. 그리고 이제 페이팔. 어도비가 보면 지금 이미지가 뜨고 있을 텐데 2015년에 68위, 2018년에 51위, 그다음에 2021년에 21위까지 올라갔네요. 예. 그리고 테슬라.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예. 그리고 넷플릭스. 넷플릭스도 순위가 갑자기 빨리 올라옵니다. 넷플릭스 2021년 36위, 테슬라 14위. 예. 거기에 이제 뭐 페이팔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어떤 시대적인 그 흐름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그만큼 대중적으로 되는 거고 어도비의 프로그램들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거고 페이팔이 대중화되고 있고 넷플릭스가 대중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 성장하는 기업 중에서도 가장 탑티어급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로서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을 살 때도 미국도 당연히 뭐 불황이 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불황이 올 때는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불황이 올 때 1등 브랜드 기업을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왜요? 이게 워렌 버핏 전략이에요. 뭐 단순한 건데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살 때인데요.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뭐 항상 성장할 수 있는 회사였었던 거죠. 그때 워렌 버핏이 샀던 시기가 1987년이었는데 그때 코카콜라 가격을 한 2달러에서 3달러 사이에 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코카콜라 배당이 거의 2달러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장기 보유하는 주식인데 1987년은요. 세계 경제가 막 성장하는 시기고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시기였었어요. 그만큼 아시아의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고 아시아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가 아시아로 많이 전파되면서 이제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를 보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당연히 간접 광고로 들어가는 코카콜라를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코카콜라는 아시아 사람들의 인구 증가와 함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 음료에서는 당연히 세계 1위 브랜드였었던 거죠. 근데 이 회사가 1987년에 블랙 먼데이, 그러니까 그 검은 월요일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버핏이 그때 사요. 딱 그때 쓸어 담습니다. 싹.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우리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때 한번 글로벌 경기가 쇼크가 왔었다 했잖아요. 증시가. 그래서 2016년에 애플 주식을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브랜드가 좋고 세계 1위인 기업을 어차피 계속 꾸준히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장 저점에 잡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증시 하락에도 예. 주가가 또 꿋꿋이 버티는 주식들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주식 하락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르는 것도 좋지만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좋죠. 마음이 편하죠. 네, 미국 주식에서도 보면 테크 주식들 보면 70% 80% 떨어진 주식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방어력을 좀 갖춘 주식이어야지 안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 매출과 이익이 계속 꾸준히 늘어야 됩니다.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황에 강하다라는 거죠. 긴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을 줘야 돼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만 보고서도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 방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당이 없다라고 하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수급도 없겠죠. 그럼 주가가 떨어질 때 바닥선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도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냐면 꿈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배당도 괜찮은데 그런데 너무 안 오르잖아요. 이런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주식 투자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한 건데 방어만 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꿈까지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매력이 있겠죠. 이거 세 가지를 공통점으로 하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주식도 하나 있네요. 뭐요? KTNG. KTNG 주가 요즘에 8만 원 정도 하죠. 8만 원. 예.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은 꾸준히 늘었어요. 뭐 주가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지만 좀 멈추고 이제 배당이 6%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꿈이 뭐였냐면 리오프닝. 이제 홍삼이나 이런 매출들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가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 또 인플레. 담배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호재를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또 KTNG가 괜찮은 주식이죠. 근데 뭐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아요. 이런 주식들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일부 방어적인 성격으로 가져가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럴 수 있는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KTNG 굉장히 좋게 보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근데 또 그리 좋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나이가 오히려 한 이제 은퇴 시기가 다 돼간다라고 하면은 KTNG 비중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배당을 잘 주는 회사라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는요? 방금 말씀해주신 매출과 이익이 늘고 배당이 크고 꿈이 있는 미국 주식 중에서도 뭐 그 정도 한계는 언급해야죠. 한 개 정도 하면 필립 모리스. 예, 필립 모리스 아니면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예, 그 담배 주식인데요. 담배라는 게 사람들 인지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연초 담배라고 해가지고 태우는 담배는 거의 뭐 이제 매장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주식들이 인기가 없었다가 최근에 필립 모리스라든가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베코가 올라갔던 이유는 전자담배로 바뀌고 있어요. 전자담배는 이제 조금 더 사람들한테 피해를 덜 주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마스크 벗기도 힘들다 보니까 전자담배로 많이 바뀌게 됐고 미국에서도 규제 때문에 전자담배 판매를 좀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글로벌 1위가 필립 모리스예요. 그러면은 전자담배가 그러면 마진율이 좋은가 나쁜가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마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필립 모리스도 그렇고 KTNG도 그렇고 이제 전자담배로 전환되고 전자담배 판매가 성장성이 굉장히 빠르게 가면서 오히려 마진율이 좋아져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보면 또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굉장히 어그로가 끌리는 이제 썸네일 질문이었는데 증시 하락에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배당금을 주는 미국 주식이 있다면서 3억 원 투자로 월 300만 원을 버는 고배당 주식. 부자들만 아는 연 11.5% 고배당 ETF. 뭡니까 도대체 이거? 어그로는 어그로죠. 네, 어그로는 어그로. 책은 팔아야 되니까. 근데 맞아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QYLD라는 그 ETF가 있어요. QYLD. 이거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 때나 사도 안 돼요. 커버드 콜이라 그래서요.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주식을 사고 콜 매도라는 거를 쳐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이익이 나는 거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콜매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폭도 제한하고 하락하는 하락폭도 제한을 걸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을 대부분 배당으로 주는데 지금 주가가 좀 올랐어요. 18점 몇 달러에서 20달러까지 올라서 지금 배당 수익률은 11.1%가 나와요. 20달러 정도 됐고 그럼 여기를 한 5년 정도 평균을 봤더니 주가가 대략 19달러에서 25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얘가 가장 이제 쥐약일 때가 언제냐면 주가가 급하게 오를 때랑 많이 떨어질 때.
일반적으로 횡보장에서 훨씬 더 강하죠. 그러면 19달러에서 25달러로 횡보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배당 수익이 목표인 사람이고 크게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분보다는 꾸준히 월 배당을 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달러 이하 부근에서 사서 모으게 되면은 고배당 주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가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만 또 크게 떨어질 것도 아니죠. 예, 일반적으로. 근데 보통 이거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표현할 때는 25달러쯤 가면 또 사람들이 삽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당보다 잃은 손실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닥에 사야 된다. 바닥에 사야 된다. 자, 인플레 시대에 원자재 ETF에 좀 투자하는 건 어때요? 원자재 ETF 굉장히 좋죠. 저는 장기적으로 벌어질 일이라고 봐요. 네네. 제가 예전에도 봤지만 라니냐 현상이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남미 쪽의 작황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워졌고, 그리고 이상기후 때문에 이 커피 벨트 라인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 작황도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줄어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콩 ETF라던가 커피 ETF라던가 이런 것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아니면은 저는 원자재 투자 자체를 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농업 주식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지만 우리나라 농업 주식은 대부분 비료 주식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진짜 정말 농사를 짓는 농산물을 유통하는 이런 쪽인데, 외국에 대표적으로 이제 ADM이랑 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두 개 회사는 이제 농업 관련 주식이죠. 농산물도 유통하고 종자도 만들어서 팔고 이제 실제로 농사도 짓고 있고 유통하고 하면서 크게 이제 하는 이제 글로벌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매력이 좀 있다라고 봐요. 실제로 그 외국 부자들도 보면은 최근에 농지를 사들이고 있어요. 핑계는 다 다양합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농지를 사들이고 있다. 뭐 부동산 투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농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투자가 또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자재 같은 경우 농업은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는 이제 광물. 1차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철이라던가 뭐 니켈이라던가 리튬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특히 신냉전이 벌어지면 뭐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철 수요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건설이 또 활발하게 되면 당연히 또 철 수요가 늘고, 조선도 철 수요고, 인프라가 이제 앞으로 많이 터뜨릴 것 같아요.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뭐 바이든 1,400조 예산도 풀리고 이러면서 이제는 사람들 고용을 늘려 나가면서 금리 인상을 같이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 현장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럼 철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과거처럼 단순하게 뭐 그냥 도로 짓고 철도 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태양광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풍력 뭐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야 되면서 전기차도 굉장히 수혜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전기차에 대한 이제 필요한 원자재 중에 하나가 니켈이랑 니켈이랑 리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매력 있게 보는 거는 리튬 그리고 니켈. 광물에서 철, 니켈, 뭐 리튬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관련 뭐 주식이라든가 ETF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저는 주식을 더 선호해요. 왜 그러냐면 리튬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보면은 좋은 회사들도 있는데 이익을 내지 못하는 좀 불량한 회사들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ETF니까. 예. 그래서 ETF를 안 좋아하는 건 항상 그런 것들. 그 중에서 그냥 우량한 회사만 뽑아 올리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리튬에서는 이제 강복 리튬이라고 중국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리튬에서도 수산화 리튬이랑 탄산 리튬의 이제 강자가 됩니다. 수산화 리튬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니켈과 하이 니켈을 만들어서 하는 한국형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동안은 강복 리튬이 탄산 리튬은 좀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성장성, 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여기도 이제 증설을 많이 하면서 탄산 리튬도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 둘 다 세계적인 순위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당연히 가장 리튬에서는 넘버원이 될 것 같고, 니켈 쪽에서는 두 가지 회사가 있어요. 브라질의 발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브라질이라는 발레라는 회사가 여기가 세계 철강석 생산 1위, 니켈 생산 1위. 그리고 이제 브라질 회사지만 미국 증시에 ADR로 상장되어 있어요. 예탁 증서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미국에 있는 발레 주식을 사면은 똑같이 소유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16%가 나옵니다. 워낙 이 원자재 회사는 돈을 많이 벌 때 많이 벌고 못 벌 때 많이 못 벌어요. 주가도 변동성이 심하고 배당도 변동성이 심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니켈이나 철강석 수요가 줄어들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길게 보자라고 하면 인도네시아 발레가 있어요. 티커로는 이제 INCO, 인코라고 하는데요.
발레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회사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니켈 생산량이 세계 3위급이에요.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하고 있냐면 그대로 못 가져간다. 여기서 가공까지 하고 가져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높은 마진을 내고 인도네시아에 일자리를 만들고 나가라는 거죠. 현대차의 움직임도 보면은 최근에 전기차 생산 기지를 인도네시아로 잡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수급을 해서 그대로 장착해서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겠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 4위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 발레도 앞으로 성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사실 친환경, 전기차, 예. 헬스케어 시대라는 거는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테마에서 좀 앞으로 오를 종목 그런 것도 있을까요? 친환경에서는 플라스틱들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익이 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뭐 순수하게만 보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친환경에서도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소재 기업들이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데니머 있었잖아요. 이런 기업들 보면은 꿈은 큰데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이익을 내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전기차 중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테슬라에 투자를 하게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라든가 니오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이제는 적자보다는 흑자를 냈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친환경 소재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SKC라든가 효성 TNC라든가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배당을 10배를 늘렸죠. 5,000원 배당하던 걸 5만 원까지 배당 늘리고 리젠이라는 사업까지 진출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배당이랑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PER은 또 굉장히 낮습니다. 뭐 4배, 5배 이하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외국에는 또 이렇게 매력적인 기업들이 못 찾아가지고 이쪽은 제가 이제 국내 섹터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제약회사들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ETF를 통해서 좀 안전하게 들어가는 방식도 하나 있을 거고 저는 인플레랑 헬스케어 동시 잡는다 생각하면은 뭐 헬스케어 ETF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색다른 방법도 하나 있어요. 크로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이 종류별로 좀 다양한데 크로거라는 회사는 작은 데는 아니에요. 식료품에 좀 비중을 많이 둔 이제 슈퍼마켓입니다. 식자재들도 많이 팔고 있고 그리고 조리 음식도 많이 팔고 있고 여기는 뭐냐면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이제 슈퍼마켓들 보면 약을 팔고 있어요. 약국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제약회사들은 약을 만드는 거고 약을 판매하는 거는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차를 싣고 와서 마트 장도 보면서 약국에 약도 실는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약국을 가지고 있는 크로거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그 외에 약국 주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인플레랑 같이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결정적인 거는 워렌 버핏이 크로거에 투자를 하면서 아, 이 판단이 나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 비용은 굉장히 비싸고요. 거기 마트에 가면은 식재료는 굉장히 저렴해요. 뭐 고기라든가 우유라든가 계란, 야채들은 저렴하니까 인플레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마트에서 장을 봐서 사 먹게 되는 거죠. 그럼 마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아니죠.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약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상황은 의료보험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약을 사서 스스로 약으로 버티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베이비 부모 세대가 대부분 다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소비력을 가진 세대들이 대부분 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도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또 메타버스 시대이기도 하죠. 아, 그렇죠. 여기에 또 어떤 기업이 투자로 매력적인가요? 저는 메타를 괜찮게 보고 있어요. 우선은. 메타의 메타. 네, 메타 플랫폼스. 네. 회사 이름을 아예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간절한 데가 여기예요. 나머지들은 다 기술력이 다 다양합니다. 구글도 메타버스로서의 굉장히 선두주자에 갈 수 있고 애플도 가능한 거고 여기에 대한 뭐 게임 물리 엔진인 뭐 에픽 게임즈라던가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괜찮고요. 굉장히 괜찮은 회사들은 많고 거기다 이제 그래픽이 좋아지려면 엔비디아도 당연히 좋아져야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를 보는 이유는 메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운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머지들 뭐 애플이라던가 구글 같은 경우는 다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자체 이제 안드로이드랑 이제 OS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객의 정보를 수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타는 이제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런 것들 수합이 어려워졌죠. 그럼 본인이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한 1, 2년 뒤면 AR 글래스가 나올 거예요. 이걸 통해서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야 될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굉장히 메타버스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런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게임. 그러면 가장 앞서 나가 좀 가장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기업 두 개가 있다고 치면 하나가 메타였었고요. 메타도 오큘러스를 가지고 게임 시장을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게임 회사를 아예 그냥 인수해버리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죠. 블리자드라든가 시작해서 그 큰 돈을 들여서도 인수하는 이유는 저 회사가 상대 기업에 넘어가는 것보다 나한테 오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게임 시장을 장악하려고 할 거다. 그 메타버스라는 거는 여러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봤을 때는 게임 먼저 시작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게임부터 시작해서 많은 컨텐츠를 보유하고 사람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NFT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거래를 돌려서 이제 어떤 유통 생태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SNS라던가 나머지들을 붙여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또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반도체 관련주는 뭐 미국에는 엔비디아, AMD, 퀄컴, 뭐 인텔 등 뭐 많이 있을 텐데 소장님 좀 주목하고 있는 회사 있을까요? 저는 인텔이요. 인텔. 네. 인텔 같은 경우는 가장 공격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나머지들은 이 벌써 청사진을 대부분의 투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좋게 보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는 뒤처져 있어요. 뭐 파운드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뒤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과연 인텔이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어요. 아까 메타라는 것도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메타가 구글이랑 애플을 뛰어넘겠다고 라고 해서 물음표를 던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그만큼 주가가 할인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걸 실현시켰을 때는 엄청난 상승폭이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이라던가 이제 뭐 아까 말한 메타 같은 경우가 사람들의 대중의 어떤 색안경 때문에 매력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제가 매력적인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인텔이라든가 뭐 다른 애플 뭐 많은 기업들 얘기했는데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세요, 향후? 지금 이제 한 $800 좀 넘었네요. 엄청 떨어졌다가 좀 올라왔죠. 제가 느꼈던 테슬라는 그러니까 다른 이슈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중에 하나인데 생산량이 항상 그 월가의 예상치보다 더 위에 있어요.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생산을 잘 뽑아내는 회사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기가 베를린이라든가 기가 텍사스가 계속 오픈을 하면서 생산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리오프닝이 터졌을 때 고유가까지 유지하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 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테슬라가 얼마나 잘 찍어내느냐가 중요한데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항상 어닝 쇼크가 종종 나요. 많이 생산할 줄 알았는데 그걸 못 따라갑니다. 근데 생산력에 있어서는 테슬라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몇 번 줄 수 있다. 스타크래프트 해볼 때 보면은 뭐 물량을 잘 뽑는 뭐 최연성 선수 막 이러면서 뭐 항상 하잖아요. 똑같은 자원을 캤는데 어떻게 저 선수는 생산을 더 뽑아낼 수 있을까? 고도의 효율화라는 거죠. 이거는 뭐 IT 기술이랑 다르게 생산을 잘 뽑아내는 기술도 하나의 큰 경쟁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훨씬 좋게 보신다, 지금? 예, 계속 이제 앞으로 우리 예상보다 더 높은 캐파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고 또 2년 정도 지났을 때 오히려 좀 기대가 좀 더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부자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 주식 관련된 책을 쓰셨으니까 미국의 부자분들은 어떤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나요? 의외로 농업이었었어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농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끝났다라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그럼 이 농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 있게 보냐라고 하는데 장기 투자로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상기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 갔을 때 보니까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캐나다의 밴쿠버에 왜 없습니까? 하니까 여름이 덥지 않으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 해부터 엄청 더웠어요. 이제 나중에는 캐나다가 50도가 넘는 것도 발생할 정도로 이상기후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작황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통 그 작물들을 대량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장소에서 재배를 하거든요. 뭐 여기는 밀이 최적지다, 여기는 뭐 커피가 최적지다라고 해서 생산량이 이 정도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생산하는 생산량이 뚝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늘어나는데 생산량은 뚝뚝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농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종자 가격,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제 종자라던가 아니면 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비료에 대한 것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 부자들 보면은 핑계는 달라요. 그냥
뭐 그냥 농지를 좀 갖고 싶다, 뭐 친환경이다 이런 핑계를 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상 기후를 점점 심각하게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뭐 농지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농업 관련 주식을 저점마다 매수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10년, 20년 바라보고 아니면은 그럼 이상 기후가 벌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커질 수 있는 문제가 탄소 배출권 문제. 탄소 배출이 이제 늘어나면서 리오프닝까지 더해지면 이제 공장 가동률이랑 이제 운송률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럼 탄소 배출이 훨씬 늘어날 거고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ETF도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도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1200조 원 인프라 투자 관련 수혜 기업들은 어디일까요? 건설 쪽이 많이 유망했었어요. 그럼 이제 건설 장비라던가 이제 뭐 건설 공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건데 대표적으로 뭐 캐터필러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철을 만들고 있는 뉴코라던가 뭐 US 스틸이라던가 이런 기업도 이제 호재가 되겠죠. 아니 미국에도 시멘트가 있는데 미국 자체 시멘트 회사는 없고요. 뭐 멕시코 회사라던가 아니면은 외국계 기업이 미국에 차린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시맥스라는 멕시코 기업이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시멘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와의 갈등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LNG에 대한 어떤 수요도 커질 거라 보는 거죠. 그래서 셰일가스 기업이라던가 이제 그리고 이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바이든 인프라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둘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전기차 섹터였었습니다. 그럼 바이든은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가 크니까 전기차 섹터들을 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전기차를 파는 회사들도 있지만 아까 뭐 미국에도 리튬 회사가 있습니다. 뭐 앨범알이라던가 뭐 이런 주식들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전기차가 늘어나면은 충전도 같이 인프라가 같이 늘어나야 돼요. 보통 4대1 비율로 가거든요. 그러면 충전소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건 누구 돈으로 지을 건가? 보통은 민간은 잘 안 지으려 하겠죠.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서 지을 건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마진을 낼 건가? 보통 차지포인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충전소를 가지고 어플로 사람들이 설치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 충전소가 있는데 제가 도착하기 3분 전이에요. 미리 예약을 해요. 그럼 저는 이미 홀딩을 걸었어요. 그러면 예약으로 결제하고 홀딩했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차를 못 들어가고 제가 가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충전하는 사이에 시간이 30분 정도 걸린다 쳐요. 그러면 이 어플에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럼 다른 차가 왔을 때 여기 30분 남았네? 자기가 대기를 걸어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어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어플은 뭐로 돈을 버느냐? 저는 제가 봤던 게 우선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30분 동안 할 게 없어요. 되게 애매해요. 충전하는 사이에. 그걸 가지고 쇼핑이라던가 뭐 광고를 보게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전기차 소유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안내해주는 다른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진화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이런 어플들이 매력이 이제 크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도 최근에 보니까 티맵이 전기차 이제 충전소 어플과 연계해가지고 뭐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걸 보면서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소장님과 미국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많은 종목도 나왔는데 만약에 현금 5천만 원 개인 투자자가 아무래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대부분 뭐 1,000에서 5천 정도 가지고 있다면 5천만 정도 있다면 미국 주식 좀 어떤 것을 내 바스켓에 담으면 좀 좋을지. 이거는 제가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통틀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업을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정말 호가가 올라버려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말씀 못 드리고 대신 섹터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한 래시가드. 래시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이제 여름 휴가철까지 맞물렸을 때 이제 호재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의류주 올랐을 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제 봄이 되면서 자전거를 좀 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차이점은 전기자전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출퇴근용으로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되면은 한강 공원을 타고 여행하기도 좋아요. 데이트 코스로도 괜찮습니다. 운동으로도 괜찮고. 근데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서울에 전기자전거 보급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동선을 보니까 주로 출퇴근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주말에는 한강공원 위주로 많이 쓰고 있더라. 전기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더라 라고 봤고, 킥보드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헬멧을 써야 되고 이러면서 차라리 전기 자전거로 넘어가자라는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전기 자전거를 생산하는 회사들도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국 주식은 자녀에게 사주고 싶은 주식을 산다라는 관점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주식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대로 안전하고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거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섹터들, 그리고 이제 경기 호황과 불황에 흔들리지 않는 업종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수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은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런 의미시겠죠? 예. 인플레랑 금리 인상 시기에는 아무래도 고객 충성도가 높고 가격 인상한다 하더라도 매출에 타격이 없어야 되고 불황이 갑자기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기업이 중요한데, 그런 기업들이 S&P 500 지수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도 브랜드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인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